1970년대 말 오일 쇼크가 터지며 모터스포츠는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그간 공룡들을 실컷 착즙해가며 수도꼭지 틀듯 가솔린 수다 시대는 지나갔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단순히 힘만 무식하게 센 차보단 제한된 조건에서 효율적인 차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피사는 바뀐 경향에 맞추는 동시에 제조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규정을 신설합니다. 바로 1980년대를 상징하는 최고의 내구 레이스 시리즈 그룹 C입니다. 그룹 C의 기본 기조는 무제한 규정이었습니다. 차체 중량 800kg 이상 오픈카는 허용되지 않았고, 차체의 사이즈와 차체 미판의 크기를 규정했지만 그 이외의 규정은 없다시피 했죠. 거기다 연료량이 제한돼 100km당 60L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고, 레이스카의 최대 연료 탱크 용량이 100L로 제한됐는데, 이는 효율적인 엔진을 만들고자 했던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그룹 C의 규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C는 포르쉐, 제규어, 닛산 등 차 좀 만든다는 제조사들은 전부 참가하기 시작했고, 1957년 르망 참사로 모터스포츠계를 떠났던 메르세데스도 자우바와 협업하며 참가하는 등 내구레이스의 황금기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C가 1982년 시작되자 강세를 보인 제조사는 단연 포르쉐였습니다. 사실 강세 수준이 아니고 다른 모든 팀들을 전부 발밑으로 깔아뭉긴 수준이었죠. 포르쉐의 전설적인 레이스카 956은 F1의 벤츄리 터널을 그룹 C에서 최초로 적용했고, 유선형의 콕핏과 차체 너비와 맞먹는 윙으로 우수한 에어로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포르쉐의 장기였던 6기통 수평대항 엔진은 낮은 무게중심을 제공했고, 차체는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해 최저 중량이 800kg을 알맞게 채웠습니다. 그야말로 외계인을 성고문하고 공돌이들을 쥐어짜 만든 궁극의 레이스카였죠. 956은 첫 해인 1982년 르망의 포디움 3자리를 모두 독식했고, 1982년엔 9위를 제외하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싹쓸이하며 어마어마한 성능을 뽐냈습니다. 이 시기에 마치 황금 티켓처럼 956을 구매한 팀만이 유의미한 우승 경쟁을 펼쳤을 정도로 956의 퍼포먼스는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었죠. 이후 란치아가 포르쉐보다 최고 속도가 높은 엔진을 만들며 반전이 일어나나 싶었지만, 결국 포르쉐의 내구성과 에어로 효율을 따라올 수 없었고, 그룹 C의 초반기는 포르쉐가 접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포르쉐가 란치아와 롤라 등 다른 팀들을 난도질하자 다른 제조사들이 질사라 포르쉐를 무너뜨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쉐는 단연간의 내구레이스 참전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터스포츠판에서 영원한 건 없었고, 다른 팀들도 점차 포르쉐를 따라잡기 시작했죠. 그러나 포르쉐는 996을 962 C로 진화시키며 변화하는 규정에 적응하고 지나갔으며, 1986년까지 무려 4년을 해먹으며 무제한 규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강점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포르쉐 외의 제조사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규어 XJR-A, 전작인 XJR6에서 상당 부분 개선한 이 차는 V12 7.0L 엔진을 무기를 삼았는데요. 이는 그룹 C에서도 손꼽히는 대구경의 엔진으로 숫자와 보면 기름 먹는 하마였습니다. 이 엔진은 연료 효율을 중시하는 당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제규어의 엔진은 터보차저로 주렁주렁 다른 타 제조사의 엔진과 달리 자연흡기 방식을 채택했는데, 저 RPM에서 터보차저 엔진들이 터브레이크로 신음하는 것과 달리 낮은 RPM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발휘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경 엔진 특유의 놀라운 힘을 낮은 RPM에서 발휘하며 엔진에 더 적은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규어의 드라이버들은 이러한 요소를 10분 활용하기 위해 특수한 스로틀 조작법을 훈련받아 제규어 XJR8은 오히려 내구성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제규어는 시즌 10개 레이스에서 무려 8승을 가져가며 압도적으로 챔피언십 우승, 포르쉐가 물고 빨던 챔피언십 트로피를 드디어 뺏어온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놓친 2승 중 하나가 르망 24시로 살짝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제규어는 1987년을 마무리해야 했죠. 이어지는 1988년 제규어의 XJR9이 등장. 천추의 한이었던 르망 24시에서 당당히 우승하는 것을 넘어 전 경기로 포디움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제규어는 전 시즌에 씁쓸한 뒷맛을 잊고 이빨이 다 썩어버릴 정도의 달달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그룹 C는 터보차저와 자연흡기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룹 C 초창기에 작은 배기량의 엔진에 터보차저를 끼얹은 포르쉐가 압도했으나 1987년 제규어가 대구경의 자연흡기로 승기를 가져오며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흡기가 모터스포츠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듯 보였죠. 하지만 제조사들은 자연흡기로 회귀하는 방식보단 터보 엔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다시 한번 터보 엔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우바 C9, 이 차에 탑재된 M117 엔진은 제규어의 대구경 전략을 이어받고 터보 엔진의 강점을 다시 살려 트윈 터보를 끼얹었습니다. 터보차저 엔진은 익히 알려졌듯 압축 공기를 발산하는 RPM에 도달하면 훌륭한 파워를 보장했지만, 그 공기를 압축할 때까지의 시간, 즉 터보렉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죠. 더군다나 당시 대표적인 터보차저 엔진이던 포르쉐 엔진은 고작 2.6L의 소배기량 엔진으로 낮은 RPM에서 터보렉이 발생하면 낭심의 카프킥을 맞은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C9은 기본 배기량이 5.0L V8로 터보 없이도 상당한 토크를 뽑아낼 수 있었고, 트윈 터보 방식을 채택해 RPM이 높아질수록 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저 RPM에선 제규어 같았고 고 RPM에선 포르쉐 같았죠. 이런 자우버의 전략은 보기 좋게 먹혀들어가 자우버 C9은 당시 가장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1989년 자우버 C9은 모두 1위, 2위, 5위를 차지했는데, 뮬산 스트리트에서 시속 400km를 돌파함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한 63번 레이스카는 총 21번의 피트 스톱을
가져갔습니다. 동시대에 포르쉐가 26번의 피트스톱을 해야 했고 제규어는 모조리 리타이어한 것을 보면 자우버 C9이야말로 호쾌한 엔진인과 훌륭한 내구성을 지닌 그룹 C의 완성형 같은 레이스카였죠. 이어 1990년대에 이르자 그룹C는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1990년 그룹C에는 그룹C의 근간을 기억하는 엔진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레이스카가 이 규정에 급속도로 맞추기에 무리가 있었기에 기존의 전통적인 레이스카든 그룹C2로 이 규정에 맞춰 제작된 새로운 그룹C 레이스카는 C1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하면 무제한 규정에서 제작된 구형 레이스카가 너무 유리하니 구형 그룹C 레이스카는 배부를 지경으로 밸런스를 먹어야 했죠. 이러한 그룹C의 황혼기수 강점을 보인 팀은 메르세데스와 제규어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상남자답게 규정을 쌩까고 기존의 5.0L 엔진을 유지, 대신 밸런스를 마구 흡수한 C11을 도입했고 제규어는 조신하게 규정에 맞춘 3.5L 자이느끼 엔진의 XJR11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메르세데스가 우위를 가져가며 네구리 세계를 2년 연속으로 제패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1991년 웬 늦자고 없는 동아시아의 작은 자동차 제조사가 이 둘에게 어퍼컷을 날립니다. 그 주인공은 마츠다 787B. 마츠다는 1974년부터 르망에 참가하며 닛산, 토요타와 함께 일본의 3대 내구레이스 제조사였지만 단 한 번도 우승 근처를 못 가본 채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와중 마츠다는 로터리 엔진인 R26B가 타 엔진보다 매우 적은 진동과 가벼운 무게를 가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것을 기반으로 787B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787B는 확실히 5.0L, 7.0L 엔진을 사용하는 대구형 엔진들에 비해 가볍고 진동이 적었고 숫자로 쓰여진 배기량보다 더 많은 출력을 뽑아낼 수 있었죠. 그러나 정작 르망 24시의 퀄리파이잉이 시작되자 787B는 답도 없는 파워로 시정일관 제규어와 메르세데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당시엔 엔진 크기가 3.5L 자이느끼로 규정되었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구형 레이스카는 무수히 많은 무게추를 달아 1톤에 가까운 뚱땡이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세대 그룹 C 레이스카이자 5.0L V의 트윈 터보를 장착한 자우버 C11이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787B는 C11보다 무려 12초가 느린 19그리드의 랩타임을 기록해 밸런스를 단 것이 무색하게 구형 그룹C 레이스카들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787B는 앞서 설명한 9세대 레이스카 3.5L 자이느끼 엔진이 아닌 레이스카라 원칙대로라면 다리 C11과 XJR12처럼 밸런스를 고봉밥으로 퍼먹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츠다 측에선 787B가 이 두 차와 달리 2.6L의 매우 작은 엔진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게추를 장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고집을 피웠는데 의외로 이것을 FIA가 인정하며 787B는 타 레이스카 대비 매우 가벼운 중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 살이 두툼하게 오른 다른 레이스카보다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브레이크 관리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다른 레이스카들은 고작 1.8km의 연비를 가진 반면 787B의 로터리 엔진은 2.2km의 연비로 발휘해 피트스톱을 확연히 적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발악을 해도 787B는 폴포지션과 12초가 느린 차였고 볼레이스가 시작되자 뮬산 스트리트에서 점이 되어 사라져가는 다른 레이스카들을 손가락 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메르세데스와 푸조가 피트에서 자멸하고 드라이버들이 실수함에 따라 55번 787B는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끝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압도적 1위였던 C11이 그만 엔진과열 피트에서 그간 앞서났던 격차를 전부 까먹게 되었죠. 그리고 787B는 그 기나긴 레이스 시간 동안 세 드라이버 모두 단 한 번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주행을 했고 낮은 중량으로 인해 브레이크 등 다른 부품들의 상태도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787B는 결국 2위 제규어를 2렙 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한 뒤에 첫 번째로 체커드 플래그를 받음으로써 아시아 최초로 르망 24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룹C가 저물어가는 와중 일본에서 온 작은 자동차 제조사의 기적은 큰 울림을 주었고 787B는 다윗과 골리앗을 상징하는 일본 모터스포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츠다는 WSC의 모든 경기를 출전하지 않고 르망 24시만 출전했던 터라 그의 WSC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제규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992년이 되자 그룹C는 포르쉐, 메르세데스를 비롯한 수많은 업체가 빠진 채 체르노빌처럼 텅텅 비게 되었고 그룹C의 마지막 불꽃소 홀로 돈을 퍼부어가며 빈집털이를 시도한 푸조가 시즌을 지배했습니다. 사실 그룹C의 1992 시즌은 원래 치러지지도 않을 예정이었으나 회사의 예선 중 거대한 파일을 꼬라박은 푸조의 입김 때문에 잔치상은 차려지게 되었죠. 아무튼 푸조의 원맨쇼를 끝으로 그룹C는 정말로 맥박이 끊어지며 10년간의 전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그룹C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엔진의 자유도였습니다. 그룹C는 셰시에선 안전 문제와 연료 효율을 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정이 있었지만 이 엔진 하나만큼은 아무런 터치를 가하지 않았기에 저배기량 터보차저, 대구경 자유느끼, 대구경 트윈터보, 심지어는 로터리 엔진까지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다양한 엔진들이 나오며 제조사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죠. 그러나 당시 그룹C의 과열된 경쟁을 우려했던 FIA는 그룹C의 숨통을 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룹C와 F1의 엔진 규정을 통합해 둘 다 3.5L 자유느끼로 통합한 것이죠. FIA의 딴에는 F1에도 나가는
제조사가 그룹 C에도 참가할 여지를 주려고 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91년 엔진 규정이 통합되자 그룹 C는 생명력을 잃어갔고 해가 갈수록 내구레이스를 포기하고 F1에 집중하는 제조사가 늘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F1 엔진과 내구레이스 엔진은 그 성격이 크게 달랐기에 두 카테고리를 병행하며 개발비를 줄일 수 있었던 팀은 거의 없었죠. 이어 1992년 그룹 C는 마지막 시즌을 치르며 폐지 수준을 밟게 되었고 이후 LMP1, LMP2를 신설하며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 시리즈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 C는 종말을 맞이했지만 그룹 C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응집되며 모터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룹 B처럼 그냥 무식하게 빠른 것이 아닌 연료 효율을 챙겨가며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내구레이스의 기조를 확보했고 포르쉐, 메르세데스, 푸조, 마츠다, 닛산, 토요타 등 어마어마한 수의 제조사들이 난투를 벌이며 율산 스트레이트를 달려댔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의 WC까지 계승되어 현재 WC에서는 그룹 C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도 많은 제조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내구레이스의 부흥을 이끌고 있죠. 그룹 C는 모터스포츠의 황금기에서 나온 호걸들의 춘추전국 시대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WC까지 이어져오는 내구레이스계의 정신을 확립한 다신 오지 않을 멋진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